헤지 펀더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에만 투자하지 않죠.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 주가 하락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른바 숏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현재 S&P 500 선물 시장에서의 숏 포지션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들의 4월 중 채권 순매수는 4조 5,52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월별로는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시장이 조만간 붕괴한다고 하니까 안전한 채권이나 잔뜩 사두자 이런 생각인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 지수는 일주일째 제한된 영역에서의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데요. 커져만 가는 이 숏 포지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헤지 펀더들의 미국의 기술주 하락 베팅에서 이미 손실이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꽤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이들의 손실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여느 때 같았으면 벌써 손절을 했을 텐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손실을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지 지금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을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시장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악재들을 쭉 널어놓으면 거실 하나 가득 될걸. 이수가 생각나는 대로 악재를 한번 말해볼래?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 지방은행들 악재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엑스데이트 악재 그리고 고질적인 인플레로 인한 하반기 경기 침체 예상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아빠가 주식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처럼 비관론이 커졌던 적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수야,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 호재는 거의 없는데 아버지가 방금 말씀하신 그 비관론이 워낙 팽배해 있다는 게 유일한 호재라면 호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악재들이 워낙 뚜렷하고 강하다 보니까 쉽게 매수 버튼에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곰실곰실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라면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속이 아주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지라고 하신 게 시장에 널려있는 이런 악재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숏 커버를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락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뭔가 악재 하나만 땅 터져라 그럼 본전 다 찾고 이익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선 얼마 전 자넷 옐런이 소득세가 유입된 이후에 재무부 개정을 점검하고 엑스데이트를 다시 설정해서 발표했었지. 네, 그 엑스데이트라는 건 미국 정부의 지불 능력이 상실되는 디폴트 예정일을 말하는데요. 6월 1일이면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것 때문에 1에서 3개월물 채권 금리가 오르고 다른 만기물은 내리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시장이 이미 부채 한도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를 하죠. 어디 그뿐이겠니? 미국채 1년물 기준 CDS 프리미엄이 140베이스포인트까지 확장됐어. 과거에 부채 한도 위기 당시 기록했던 80베이스포인트를 2배 가까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근데 그 과거에 부채 한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적은 없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당연하지. 부채 한도 문제는 터지기만 하면 정말 메가톤급이라고 보면 돼. 말 그대로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거니까 부도 직전까지만 가도 엄청난 하락이 수반되었었거든. 실제로 지난 2008년도 9월에도 다우지수가 하루에 700포인트가 급락한 적이 있었어. 당시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 주변이었었으니까 하루 하락률이 무려 7%에 달했단 말이 되겠지. 그러면 그 헤지 펀더들이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을 구축한 거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계산 때문에. 그렇겠지. 이번에도 양단 간의 기싸움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한번 호되게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야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은 좀 물려있긴 하지만 주가가 한 번만 좀 거세게 하락해준다면 충분히 엑시스 가능할 것이다 그런 계산이겠지. 하지만 아빠 생각은 좀 달라.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국채원리금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상환한다는 법이 만들어졌거든. 미 국채 부도 가능성은 이제는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거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과거처럼 큰 폭락이 동반된다든가 뭐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한다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뭐 이런 일은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초대형 악재가 되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엑스데이트 문제는 딱히 걱정할 게 없다. 그렇지. 그러면은 은행 위기는 어때요? 우리가 은행 위기에 대한 원인 치료는 BTFP를 가동을 하면서 모두 완료가 됐지만 역시 예금 인출과 관련된 악재가 남아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퍼스트 리퍼블릭이었죠. 또 하나의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뭐 그렇긴 하지. 하지만 지방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지난주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 이수야, 은행 위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디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었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찾아보라고 하셔서 한번 봤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3일로 끝나는 7영업일 동안 은행들의 연준 차입금은 810억 달러까지 하락을 했어요. 직전주에는 1,552억 달러였으니까 대략 절반 정도로 급감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퍼스트 리퍼블릭을 고려하면 연준 대출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새로운 우려에도 은행의 총 유동성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도 비슷해. 근데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는 점 때문에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화요일 새벽에는 워렌 버핏도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페웨스트 뱅코프 같은 지역 은행들은 하루는 50% 하락했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80% 오르기도 하고 뭐 아직도 이런 모습인 걸 보면 완전히 심리적인 위험으로부터 100% 해방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 하지만 정말 이건 심리적인 문제야. 중요한 것은 연준 재할인 창구를 통한 은행 차입은 53억 달러로 직전주에 739억 달러보다 감소했고 BTFP를 통한 은행들의 차입은 총 758억 달러로 직전주에 813억 달러보다 감소했다는 점이야. 나는 적어도 은행 위기가 이젠 뭐 정점은 지났다고 생각해. 아버지 말씀대로 실제로 은행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미국 시장은 꽤 견조한 편이거든요. 심지어 네 번째로 은행이 사라졌음에도 주가는 크게 요동하지 않았었으니까 적어도 은행 위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말씀에는 굳이 입증은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거 복잡하지. 그것도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시한폭탄이야.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얼마 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22층짜리 사무용 건물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 이 샌프란시스코 금융지구, 그것도 중심가에 위치한 이 건물의 가치는 코로나19 직전이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3억 달러에 평가됐던 건물이거든. 이게 최근에 매물로 나왔었는데 이 건물의 매도 희망 가격은 6천만 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어.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5분의 1 딱 났다라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건물의 현재 공실률이 75%나 되거든. 이 3억 달러에서 6천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있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뭐 힘들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정도 수준일 줄은 전 진짜 몰랐어요. 아무튼 뭐 다른 기사도 찾아보니까 미국은행 웰스파고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 불량 대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 1억 8,600만 달러에서 4분기에는 7억 2,500만 달러까지 급증을 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지역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늘려왔었기 때문에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게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끈질기게 제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은행들은 이미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지금 남아있는 은행들은 그보다는 RMBS, 즉 주거용 모기지에 대한 노출이 높은 은행들이라서 뭐 큰 고비는 넘겼다는 생각이야. 게다가 은행들로만 문제가 전이되지 않는다면 시스템 위기에 빠지지는 않아.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그냥 하나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뿐이고 다른 은행들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큰 악재로 볼 수는 없어. 그렇다면 이게 설령 또 다른 은행이 또 부도가 난다고 해도 시스템 위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이번
이번 고용 동향 발표에서도 보았겠지만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특히 최근 영구 실업자가 2월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도 남쪽 국경이 열리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여.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지. 5월에 남쪽 국경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 이런 현상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혹시 3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니?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낮았었던 때보다 0.5%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런 이론인데 헤지펀더들은 실업률이 그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 된다면 이제 곧 주가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실업률이 하반기에 오르게 되면 헤지펀더들이 손실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뭐 한 번쯤은 올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 지금은 정상적인 스테이지가 아니고 고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말이야. 사실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시장의 생각처럼 무조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실업률이 오르면 초기에는 주가가 하락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반대로 상승하는 속성이 있어 왔거든.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거시지표 흐름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스테이지에서는 경기에 4개 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덩달아 상승하고 오히려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정반대인데요. 금리가 내릴 때 주가가 주로 상승하죠. 아버지 말씀은 그런 원칙이 실업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약간의 수정은 필요해. 실업률의 흐름과 주가의 방향이 금리처럼 완전히 정반대로 가지는 않거든. 이 초기와 중기 이후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실업률은 초기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조정이 시작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비록 초기랑 중기 이후로 나누어 움직인다곤 하지만 결국은 금리처럼 반대로 해석하는 게 궁극적으로 맞겠네요.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해도 주가가 중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럼 헤지펀더들은 하락 포지션에서 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워낙 시장에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장담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적어도 헤지펀더들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악재들은 거의 시장에 반영이 다 되었거나 혹은 그다지 힘이 없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야. 헤지펀더들이 먹이사슬의 최고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생각일지라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 심지어 워렌 버핏마저도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하지 171조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비관론이 너무 치우치는 시기에 함부로 하락 베팅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야. 다시 강조하지만 주가 하락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하자는 건 아니야. 악재가 많으니까 주가는 잠시라도 하락할 수 있어. 하지만 재료에도 신선도라는 게 있잖아. 현재 시장에서 보이는 악재들은 신선하지 않아. 묵은 악재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야. 오히려 하락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시장에 몸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나 악재와 비관론이 팽배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4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는데도 어째서 같은 포지션을 고집하고 있는지 현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재인 엑스데이트 문제, 그리고 은행위기, 상업용 부동산 문제, 실업률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